아 미안한데 키오스트 다 도입해가지고 그냥 집에 가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잡에 대한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좀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막 위기 팔이 막 이런 게 아니고 오늘 주제는 바로 연준의 방향편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공매도, 공매도 저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 좀. 네, 제가 이제 헤지펀드 운용을 해본 경험을 네. 살려서 공매도가 사실은 주식 시장의 전체 시장에 그렇게 안 좋은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공매도가 없는 세상하고 공매도가 있는 세상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없는 데는 그냥 없었다가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생기는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대부분 해외에 계시는 국내에 있는 헤지펀드들일 겁니다. 네. 그러면 헤지펀드들이 공매도가 그러니까 제한이 돼서 네. 나갔던 헤지펀드들이 네. 다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럼 그분들이 들어오실 때 어떤 식으로 들어올지를 상상을 해보면 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지. 어떻게요? 그분들은 그냥 숏만 하러 들어오지 않아요. 롱과 숏을 같이 하면서 들어옵니다. 네. 대부분의 헤지펀드들은 숏만 하는 헤지펀드들은 거의 없어요. 네. 롱과 숏을 같이 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롱과 숏을 같이 해본 경험으로서 롱은 좋은 거잖아. 네. 매수를 먼저 하는 거니까 네. 좋은 주식을 롱을 하고요. 네. 안 좋은 주식을 숏을 해요, 대체로. 근데 좋은 주식의 성격은 뭐냐면 시장이 오를 때 덜 오르더라도 빠질 때 덜 빠져요. 좋은 주식이에요. 그쵸? 퀄리티가 높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안 좋은 주식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좋을 때는 더 많이 올라버리고 안 좋을 때는 더 많이 빠져요. 안 좋은 회사니까. 이걸 로우 퀄리티라고 하고 이걸 로우 하이 퀄리티라고 합니다. 좋은 회사야. 아주 좋은 회사야. 이게 이제 성향이 사람 성향 어쩔 수 없어. 롱은 이런 회사, 숏은 이런 회사예요. 근데 롱과 숏을 100과 100대로 똑같이 해버리면 주가가 빠질 때는 얘가 많이 빠지고 얘가 덜 빠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숏을 해놓은 애가 많이 빠지니까 이건 이익이 크고 손실은 작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면 돈을 버네요. 반대로 똑같이 100 했다고 쳐요. 그래서 시장이 올랐어요. 근데 오르면 얘는 덜 올라. 근데 얘는 많이 올라. 근데 얘는 숏이잖아. 많이 올랐으니까 어떻게 돼? 손실이 더 크잖아요. 그럼 이게 내가 롱을 100하고 롱을 숏하면 100만큼의 숏을 똑같이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시장이 오를 때는 손실이 나. 네. 빠질 때는 이익이 나. 네. 이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헤지펀드들이 어떻게 하냐면 대체로 제가 알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헤지펀드 운용하시는 수많은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 네. 롱을 120만큼 해요. 숏은 100만큼 합니다. 네. 그래야 해지가 돼요. 그래야 마켓 뉴트럴이라고 해서 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고와 관계없이 내가 선택한 주식에 따라서 손익이 결정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네. 롱을 더 많이 해야 돼요. 롱을 더 많이, 숏을 좀 작게. 네, 그게 대체적입니다. 네. 그러면은 헤지펀드들이 공매도 재개됐으니까 한국 시장 들어가서 하자라고 할 때 들어올 때 롱을 120억 했으면 숏은 100만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헤지펀드가 들어와서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서 막 야 공매도 많아지면서 야 주가 빠지겠다라는 게 아니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롱도 하면서 숏도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뭘 롱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장이 아마 차별화가 되겠죠. 네, 차별화가. 네.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 좀 소위 말하는 하이 퀄리티 주식이 네. 좋아지고 로우 퀄리티가 안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으나 네. 시장 전체적으로 주가가 빠진다라는 개념은 좀 다른 개념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 여기서는 어떻게 좀 분류가 되는 건데? 좋은 회사와 네. 좋은 주식은 좀 달라요. 네, 그렇죠. 좋은 회사는 진짜 좋은 회사인 거야. 이익도 네. 잘 내고 성장도 잘하고. 음. 그런데 너무 비싸. 그거는 안 좋은 주식이에요. 그쵸? 그거는 숏의 대상이 될 거고요. 네. 반대로 안 좋은 회사라도 즉 실적이 너무 안 좋고 너무 안 좋은 회사야. 네. 그러나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어. 그럼 좋은 주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좋은 주식과 안 좋은 주식은 그렇게 개념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네 가지 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양한 방식으로 스크린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 좀 업종 쪽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좋은 쪽이 있을까요? 저는 요즘에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네. 작년에는 BBIG라고 해서 네. 어떤 섹터, 뭐 배터리, 뭐 게임,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쵸. 그 바이오, 뭐. 인터넷. 근데 요새는 이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네. 그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섹터 간의 차별화가 별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좋은 섹터는 다 좋아. 안 좋은 섹터는 안 좋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빅스라고 제가 표현드리는 게 네. 큰 대형주가 좀 유리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섹터 내에서도 같은 섹터 내에서도 큰 애들이 지금까지는 중소형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먼저 작년에 2,400에서 3,200까지 오는 동안에는 대형주가 쭉 올랐고 올랐고. 그동안에는 중소형주가 소외됐단 그쵸. 말이에요. 연초만 해도 중소형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 많은데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공매도 대상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이라든가 코스닥 150 대형주에 속해서 사람들이 대형주는 좀 피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의견도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이 개념은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 기후 얘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 순서는 이제 상관없이 그쵸. 그냥 좀 넘어갈게요. 저희가 이제 대형주가 유리하다라고 보는 이유는 기후 때문인데요. 네. 기후 위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그 되게 좋은 기회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데서 온다. 마크 트웨인이 얘기한 건데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그 어떤 건 거기서 되게 기회가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후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기후. 여기 김작가 TV에서도 아마 ESG 관련된 얘기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영상 얼마 전에 찍은 아직 안 올라갔어요. 그런가요? 네. ESG에 대한 관심 되게 많아요. 근데 ESG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기관 투자자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ESG 기후 위기 중요하지. 이 도시 넘어가면 큰일 난다던데. 네. 그거는 뭐 다 알잖아. 자 넘어가자.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근데 그건 알고 있다는 착각인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한번 들어보시고 네. 이게 진짜 착각인지 아닌지 한번 말씀해 볼게요. 네. 지구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지면은 더워집니다. 그쵸. 이산화탄소를 누군가의 어떤 이유 때문에 줄어들면 지구 시원해질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지구가 더워지는 쪽, 이거는 시원해지는 쪽이라고 합시다. 이 두 개가 막 싸움을 해요. 그러다 이제 균형을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평균 온도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런데 지구의 온도가 산업혁명 이후로 지금 현재 한 2도씨 정도 1도씨 정도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 1도씨가 2도씨까지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고 과학자들은 얘기하냐면 더워지게 하는 현상, 추워지게 하는 현상이 힘을 균형 맞추다가 얘를 압도해 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이제 흔히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네. 요 핸드폰을 제가 여기 이게 보이나요? 네, 요걸 해볼까? 요걸로? 자, 이게 있습니다. 네. 지금 1도씨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2도씨로 점점 가요. 그러다 2도씨가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네. 이걸 티핑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추워지게 하는 힘, 더워지게 하는 힘이 서로 막 싸워. 그러다가 UFC에서 권투 선수 생각하면 돼요. 막 싸우다가 갑자기 얘가 이겨버려가지고 얘가 다운돼. 막 때리는 거죠. 카운터 펀치.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도에서 2도로 이렇게 넘어가면 자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2도라는 게 티핑 포인트 지점 약간 네, 예시 같은 으로 거네. 예시됩니다. 그리고 떨어진 이후로는 다시는 올라올 수 없습니다. 다시는 올라올 수 없어요. 절대? 다시는 네버. 네버? 끝. 절대까지. 아씨, 뭐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냐. 무섭게. 그러니까 2도씨 올라가게 되면 다시는 지구가 시원해질 수 없다. 거짓말.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이건 과학자들이 모두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 세계에서 사실 기후 지금 규제라든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거겠죠. 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왜 그렇게 무섭게 얘기하냐. 추워지는데 만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기제들이 하나씩 없어집니다. 2도씨에 도달할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4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북극이 없어집니다. 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부산이 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낙동강이 바다로 연결되면서. 뭐 어쨌든 북극이 없어진대요. 그러면 대부분의 뭐 많은 분들이 북극곰 어떡하냐 불쌍해서. 저도 그거 얘기하려다가 너무 질문이 뻔해 보였어요. 아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북극곰도 중요해요. 북극곰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역할이 북극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여름에 흰 옷을 입으면 되게 시원한데 검정색 옷을 입으면 더우잖아요. 그렇죠. 흡수하잖아요. 흰 옷을 입으면 빛을 반사하면서 시원해지게 하는 영향을 주거든요. 북극은 흰색이잖아요. 그렇네요. 흰색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그 역할을 못 해준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북극의 온도가 이렇게 낮잖아요. 적도의 온도는 이게 높죠.
근데 북극에 얼음이 없어지면은 이 북극의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적도의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3배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온도 차이가 작아지죠. 그렇죠. 작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이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바람이 없어집니다. 제트 기류라고 하는데 이 제트 기류가 약해져요. 네네. 그럼 이걸 제가 비유로 설명드리면 지구의 선풍기가 꺼진다. 그러면서 이제 시원해지는 기제가 하나 없어지죠. 네. 또 하나가 있는데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이산화탄소를 바다가 그동안에는 야 그래 이산화탄소 배출 많이 하지 그래 내가 좀 먹어줄게 그럼 많이 먹어요 지금. 바다가 뜨거워지면 이거를 뱉어냅니다. 먹던 걸 뱉어내요. 자, 이거를 비유로 설명드리자면은 콜라, 뜨거운 콜라 마셔보신 적 있어요? 맛이 없잖아요. 맛이 없어요. 왜냐하면 뜨거운 콜라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양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물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적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바다가 그동안 이산화탄소 흡수했던 애가 배출한다. 여기까지는 뭐 그래 알겠다. 근데 네. 이 마지막 4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번에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배운 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4가지 숫자를 말씀드릴 텐데 뭐 잠깐 뭐 하시던 거 멈추고 네. 숫자를 한번 적어보세요. 네. 4가지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2도씨 가면은 다시는 못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엔에서 2도씨는 너무 심하다. 1.5도에서 막아보자. 이게 첫 번째 숫자입니다. 두 번째 숫자는 그러면 1.5도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2030년까지 줄여야 되는 이산화탄소의 규모가 얼마나 되나라고 봤더니 25기가톤입니다. 25기가톤을 기억해 보세요. 네. 이산화탄소 25기가톤을 줄여야 돼요. 세 번째 숫자는 뭐냐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나오냐 2030년까지 50기가톤입니다. 50기가톤. 51인가? 정확한 숫자가 기억 안 나네 갑자기. 네. 그러니까 절반 정도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숫자는 뭐냐면 그래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매년 얼만큼 줄여야 돼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7.4% 정도 줄여야 돼요. 57.4 이게 맞는지 정확하진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7.4%가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에 엄청난 실험을 했습니다. 대규모 실험. 전 세계인들이 힘을 합쳐서 코로나라는 실험을 했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회사를 못 가고 재택을 해요. 그렇죠. 여행을 못 가고 비행기도 안 타요. 네. 자동차도 덜 타고.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장도 돌리지 않고. 야, 그러면은 락다운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집에만 있으라고 해보고 이러면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많이 줄어들 수 있는지를 실험해 본 거다. 의도치 않게. 결과는 11%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1%라는 숫자를 7.4%랑 비교해 보면 이게 코로나처럼 이게 락다운을 해도 11%니까 7.4%가 이게 만만치 않은 숫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올해부터는 그냥 바로 5% 늘어나요. 그러니까 재개되니까 경제가 재개되니까. 그럼 자 이제 7.4%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어요. 그럼 7.4%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는데 그 어려운 걸 해가지고 줄일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2030년까지 얼마냐면 25기가톤입니다. 그렇죠. 25기가톤. 자, 25기가톤의 대비돼서 하는 숫자를 하나 말씀드릴 텐데 이 숫자가 이제 4번째 이유예요. 북극하고 남극에는 얼음이 있는데 그 얼음 중에는 영구 동토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얼어서 토양처럼 돼 있는 얼음. 안 녹은 거야. 네. 심지어 막 80만 년 전부터 안 녹은 얼음이 쌓여 있어요. 그걸 영구 동토층이라고 합니다. 이 영구 동토층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얼어 있어요, 같이. 네. 그냥 그대로 얼어 있는 거야. 네. 막 공룡도 있다고 하고 뭣도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있대요. 그 중에 이제 얼어 있는 것 중에 이산화탄소가 얼어 있는 게스로 추정되는 이산화탄소의 규모가 1672기가톤입니다. 녹으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5기가톤을 줄이는 게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는 거죠.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기서 다시는 이 얘기가 그런 겁니다. 2도씨 올라가면 이미 지금 영구 동토층 녹고 있어요, 지금. 네. 2도씨 올라가면 상당히 많은 영구 동토층이 녹을 걸로 생각되는데 거기서 나올 걸로 예상되는 이산화탄소의 규모가 1672기가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줄일 수 있는 2030년까지 그거 해봐야 25기가톤밖에 안 돼요. 그거 줄일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착각에서 나오는 기회가 아. 있다라는 게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제가 이 대형주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 지금 마음속에 드는 생각, 이 기후에 대한 심각함을 이해했는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이 얘기를 왜 듣고 있을까? 분명 관련이 있을 텐데. 자, 이제 그러면 자, 이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사실은 전 세계 올해부터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이나 연준, ECB 그리고 각국 정부가 다 같이 힘을 합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 같이 같은 목소리로 심지어 중국조차도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철강사 문을 닫는다는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합니다.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 강력한 정책들이 나올 겁니다. 단적인 예로 기후 위기를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존 캐리라고 하는 미국의 기후 특사가 있는데 네. 이분이 최근에 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거 지금 기후 위기 이거 빨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 속도로 하면은 안 될 것 같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속도를 내 생각에는 6배는 빨리 해야 될 것 같다. 지금보다. 그리고 전기차의 보급 속도를 지금보다 22배 빨리 해야 될 것 같다. 22배.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만약에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이런 느낌일 거야. 아이고, 뭘 또 그렇게까지 하냐. 기후 뭐 10년 후 얘기인데 뭐 그냥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겠지만 만약에 이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정책들이 나올 텐데 그때마다 많이 느낌은 만약에 기후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네. 이게 뭐 너 이렇게까지 하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기후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텐데 네. 거기에서 핵심은 탈산소예요. 탄소 배출량을 줄여라. 네. 그래서 넷 제로로 만들어라. 네. 이산화탄소 만드는 공장 다 문 닫아라. 네. 얘기입니다. 이게 또 그 파월이 얘기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월이 얘기한 여러분도 빈민이 될 수 있다라는 네. 얘기와 연결됩니다. 갑자기요? 이거랑?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무슨 얘기냐? 네.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수많은 기업들의 부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산화탄소 만들지 말려면 관련된 기업들이 있겠죠. 수많은 기업들이 있죠. 네. 그리고 그 기업에서 종사하는 수많은 고용자들 있겠죠. 힘들어지시는 겁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전환 위험이라고 합니다. 네. 트랜지션 리스크예요. 자, 기후 위기 극복하려면 이거 이렇게 위험한지 알았지. 그럼 이산화탄소 빨리 줄여야 돼. 이 빨리 줄이려면 어떻게 되냐? 기존의 탄소 배출하는 애들 빨리 없애야 돼. 빨리 없애야 돼. 빨리 없애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그럼 망하는 과정에서 수많이 힘들어지는 기업들이 나오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빈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장 뭐 올해, 당장 내년, 당장 3년 안에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네. 파월이 얘기하는 거니 그걸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빨리 이쪽을 빨리 더 늘려야 되는 거예요. 친환경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더 빨리 부흥시켜야 네. 이쪽에서 일자리가 일어나면서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빨리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전환해야 돼요. 그러나 이 전환 과정에서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 힘들어지는 걸 선택할래? 아니면은 가만히 있어서 이걸 선택할래? 이 선택하는 기로에서 중앙은행이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쪽으로 마음을 정한 것 같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잖아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니면 전체가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환 위험을 극복한다라는 얘기에서 대형주를 사야 된다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전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돼요. 예를 들어 포스코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투자를 엄청 많이 할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산화탄소를 줄인다라는 걸 보여줘야 해외 투자자들이 포스코를 살 거예요. 네네. 만약에 그걸 줄인다는 모습을 못 보여주면 포스코를 팔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한전이에요. 해외 투자자들이 한전 팔아버렸어요. 왜냐? 이산화탄소를 줄인다는 계획을 하나도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계획을 발표하거나 그걸 할 수 있는 기업은 뭐냐? 대형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형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높죠. 이거는 중장기적인 얘기예요. 단기적으로 중소형주가 올라올 수 있어요. 너무 싸진 중소형 기업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네. 적정한 가치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굉장히 긴 스토리이기 때문에 언제쯤 얘기. 그러나 언젠가는 올 일이기 때문에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장기 투자를 원하잖아요. 장기 투자를 원한다면은 대형주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야, 지난번에 오셔서 주식시장 굉장한 강세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이야기 듣다 보니까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지구 위기론을 지금 가져오셔서. 네네. 네. 기후 얘기를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ESG 얘기하시는 분 되게 많은데 네.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고 이걸 알아야 이걸 해야 되는구나 인식이 되는 겁니다. 또 그 외에도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게 뭐 경제는 달라질 것, 서비스 섹터 노동자 일자리가 찾기 어려울 수도. 이게 또 방금 말씀하신 것과 또 연결되는 것들이겠죠? 맞습니다. 이제 서비스 섹터의 노동자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 네. 이것도 이제 고용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미국의 고용과 관련된 그 논문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보면 볼수록 너무 심각해요. 너무 심각합니다. 물론 코로나 위기에서 극복하는 과정에서 좋아요. 괜찮아. 뭘 그렇게 심각해. 이번 주에 나오는 고용 지표도 굉장히 잘 나올 거예요. 뭘 그렇게 심각하다고 얘기하냐. 저는 이제 그 전환 리스크 뭐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맥킨지에서 한 달 전쯤에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맥킨지에서 조사한 한 8개 국가들, 상위 8개 국가들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섹터들이 있고, 네. 늘어나는 sek터들이 있어요. 네. 늘어나는 섹터는 지금보다 한 2에서 3% 정도 늘어날 걸로 보고요. 줄어드는 섹터는 한 8에서 9% 정도 줄어들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줄어드는 섹터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임금 노동이에요. 자동화가 되면서 많이 대체될 거란 얘기예요. 이걸 제가 이제 비유로 설명드리는 게, 미국의 어떤 호텔에서 일하시던 분이 네.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호텔에서 장사 안 되니까 집에 가라고 얘기했는데, 코로나가 다 됐어. 그래 백신 다 맞고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그 호텔에 가가지고 저 사장님 저 이제 일하러 왔습니다.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일자리 있죠? 라고 얘기했더니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안한데 키오스트 다 도입해가지고 미안해. 그냥 집에 가.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일자리가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월이 얘기한 서비스업에서의 그 고용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느릴 거라는 얘기는 이 자동화의 도입 속도가 너무 빨라질 거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CEO들을 대상으로 맥킨지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코로나 이후에 자동화 도입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호텔에 가서 아이고 일자리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뭘 하셔야 되냐면, 네. 지금부터 코딩을 배우셔야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렇죠. 코딩을 배워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NC소프트나 네이버나 이런 회사에 취직하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포기하세요.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업률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낮아지는 속도로 이렇게 좋아진다면 그러니까 실업이 이렇게 좋아져요. 근데 일하시는 분 총 인원은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숫자가 뭐냐면, 그 맥킨지 보고서에서 나오는 그 숫자인데, 2030년까지 8개 국가에서 그러니까 전환해야 되는,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하셔야 되는 그 사람의 숫자가 1억 명이라고 합니다. 1억 명. 네, 2030년까지. 그러니까 대전환이 일어난다라는 얘기고, 네. 그 과정에서 물론 또 노력을 하셔서 일자리를 얻으시는 분도 있겠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CO2를 배출하는 기존 전통 산업에서 신재생과 관련된 아니면 다른 뭐 비즈니스로 이동하시려는 노력을 하셔서 빨리 넘어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수많은 분들은 포기하실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분들은 아마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그 빈민이 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파월 의장이 한 거다.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보시는 뭐 10대나 20대 분의 학생분들은 앞으로 어떤 일자리를 가질지를 굉장히 좀 고민 많이 해야 될 거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또 일을 하고 계시는, 방금 전에 그렇게 키오스크로 바꾸는 자동화로 바뀌는 산업에 계신 분들은 지금 다니고 있는 가운데도 내가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기술을 습득해야 되겠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이게 제가 이제 조만간 나올 책의 이름이 네. 주식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인 이유가 에세이 같아요. 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공부를 하신다라는 게 이제 주식 공부도 하셔야 되지만 네. 잡에 대한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좀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막 위기 파일이 막 이런 게 아니고 네. 진심으로 조금 걱정하는 마음으로 좀 말씀드린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대한 기업은 늘 바뀌지만 늘 존재합니다. 그 기업의 주인이 되어 부자로 사는 건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복잡한 주식시장에서 위대한 기업을 찾아 성공 투자를 이루는 방법은 바로 관점입니다. 나만의 관점이 필요한 순간 우리가 봐야 할 책은 지난번 인터뷰했던 가치 투자의 대가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강방채 회장님이 쓴 강방천의 관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강방채 회장과 함께 투자할 수 있을까요? 강방천의 관점을 담고 있는 위대한 기업과 함께하는 펀드 투자 에셋플러스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의 내용 설명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